네, 안녕하세요. 오는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람과 사회연구소의 박성태 실장입니다. 국토분단 80년, 한반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는 방송 특집 통일대담에서는 한반도 주변 현실을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은 방송 특집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도 통일연구원의 김태원 박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제가 들은 뉴스 중에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죠. 여기에 북한 식당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원래 북한 식당 해외에 이렇게 여는 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7년에 나왔었던 유엔 안보리 결의죠. 2397호에 명백하게 이제 좀 위반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자체를 이 결의 안에서는 좀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결의안을 무시하고 열었다는 거는 네. 이건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관계,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상임이사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무를 좀 완전히 포기하면서도 북한과의 더 관계 결속에 더 힘을 쏟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북러 관계가 요즘은 그 동맹이 단순히 안보 차원이 아니라 이젠 진짜 뭐 교육까지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병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많이 더 가까워졌다. 네. 모스크바의 북한 음식점으로 알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확한 지금 북한 모습을 알아보는 김태원의 북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강원도 정신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요거와 관련된 거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강원도 정신. 네. 우리나라 강원도가 있고 네. 북한 강원도는 그 위인가요, 바로? 네, 여기서 이제 강원도는 사실 남북한의 공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위치일 텐데, 일단 휴전선 바로 북쪽, 이제 한반도의 동쪽 허리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원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강원도는. 그래서 남쪽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의 그 강원도, 뭐 철원, 화천, 뭐 양구, 그러니까 요런 지역과 좀 맞대고 있는 말 그대로 최전방 접경도,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강원도 호칭만 놓고 남과 북을 같이 보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정신은 어떤 건가요? 네, 원래는 2016년에 예. 그 김정은이 그 원산 군민발전소 건설 현장을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된 표현인데, 2025년에 어떻게 보면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용어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내년 1월에 그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뭔가 그 김정은 정권의 성과라든지 이런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걸로 강원도 정신도 좀 다시 재소환됐다. 약간 이런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소환됐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는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북한하면 뭐 이제 해킹 이런 거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북한의 APT 해킹 공격이 지금 86건이다. 약간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기술이 부족한데 네. 핵, ICBM,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네. 그리고 해킹 빠뜨릴 수 없죠. 이 부분은 네. 또 북한이 잘한다. 굉장히 많이 잘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김숙희 있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뭐 라자루스, 김숙희 아마 대표적으로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PT라는 게 이제 그 이름 자체로 말씀을 드리면 지능형 지속 위협, 약간 요거의 아파트 약자인데. 해킹이 아니군요. 네, 사실 얼핏 보면 아파트인데, 아파트 그래서 이제 꼭 APT로 어드밴스드 지능형 뭐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지능적이고 지속적이고 이제 위협, 약간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런 북한의 라자루스나 김숙희 같은 게 이제 이 APT 공격의 대표 주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사이버 공격이 예전에는 좀 기술적 도발 차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국가 안보에 정말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로 좀 진화했다. 그 대표적인 걸 바로 이 APT 공격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북한의 해킹 기술은 우리가 뭐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해킹 사태가 나면 또 상당수는 북한 해커들의 공격이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생성형 특히 AI 기술 도입이 이제 그 위협을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과거의 해킹이 한마디로 악성 코드를 그냥 좀 씹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이런 APT 공격이나 뭐 라자루스, 김숙희 등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제 구사한다라고도 또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략한 예를 들면 링크드인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그런 국내 방산이나 뭐 반도체 이런 전문가의 프로필을 AI로 분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또 이제 AI로 작성해서 접근하는 한마디로 굉장히 지능적인 게 이렇게 스피어 피싱 성공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그 위조된 신분증이나 뭐 포트폴리오로 IT 기업에 뭐 가장 그러니까 그런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날이 이렇게 진화된 탈취 방법으로 공격이 좀 더 커지고 있다. AI를 이렇게 이용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프로필을 해킹할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의 취향 이런 걸 다 네. 본 다음에 그래서 성공률을 네, 네. 높인다 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해킹은 이제 우리가 다 준비하고 보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만나는 시간 김태원 박사와 함께한 김태원 박사의 북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2011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에 권력을 물려받은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지배체제 북한을 세종연구소 정성장 부소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성장 부소장님입니다. 이름에 다 이응이. 예, 예. 제대로 된 성장입니까? 정성장입니까? 제 이름의 정자가 나라 정자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정자. 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셨어요. 책을 약간 이렇게 들어주시면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이 책인데 소장님께서 쓴 책입니다. 그만큼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뭐 농구 감독 스타일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 농구 감독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은 영화 감독에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인사 스타일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뭐 가끔 쓰는데 김정일 시기에는 간부가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그 사람이 충성심만 강하면은 그 사람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조직이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각 부서의 정책 결정자가 병원에 몇 개월간 입원해서 결정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충실성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그 대행 체제로 운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일은 김정은 시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코트에서 뛰지 못할 사람이면 빠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있어서 이제 충성심은 그건 기본이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력으로서 충성심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은 그러니까 뭐 고속 승진도 시켜주고 그런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여차없이 강등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해임을 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호하죠. 그래서 농구 코트에 선수가 잘 뛰면은 끝까지 가죠. 그렇지만은 뭐 제대로 못 뛰면은 농구 감독은 교체하잖아요. 계속 바꾸는. 정말 바로 그런 것처럼 성과를 보여줘야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파워헬트 변동이 수시로 일어났는데 그걸 사람들이 초기에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그랬냐면은 김정은이 굉장히 변덕스럽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성급하게 진단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꾸 변하는 거 보니 리더십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교체하는 건 아니냐. 근데 그것보다는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게 이제 소장님 시각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를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달라진 건 뭐냐. 김정은 시대에는 뭐 충성심만 뭐 확실하면 일 못해도 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김정은 때는
그러니까 어떤 분야 책임을 맡으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 지각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다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 외국인들이 평양의 변화를 보는 시각하고 김정일 때를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일 때는 매년가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평양에 갈 때마다 1년 단위로 갈 때마다 좀 변화가 느껴질 정도로. 예. 그게 달리 말하면 김정은 스타일이 좀 실무적인 걸 따지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이 북한 주민의 사이에 아주 견고한 수령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굳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성과를 신경 안 쓰다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사람 스타일로 보면 됩니다. 예, 리더십 스타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은 김정일보다는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을 롤모델로 하고 있고,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간부들 모아놓고서 회의를 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최종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김정일은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서 회의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그래서 1대1로 전화로 뭐 어떤 분야 비서한테 질문을 하고 아니면 결제 서류 보고서 사인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소통이 부족했죠. 김정일 때는. 근데 김정은이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머리는 뭐 그렇게 썩 뛰어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에서 잘하는 건 할아버지처럼 일단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을 하면 실수를 좀 덜하죠. 한두 사람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불현듯 이 질문이 하고 싶어지네요. 일은 열심히 합니까? 김정은이요? 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예, 근데 김정은은 선택과 집중.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모든 분야에 다 일일이 체크하려고 하니까 계속 문서 뭐 결제도 느려지고 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죠. 그러면 끝날 때쯤 그러면 이제 A는 이제 어떤 결정은 A라는 간부가 하고, 그러니까 B 어떤 다른 결정은 B가 책임지고 하고 간부들한테 이제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위임 방식은 과거에는 없었던 방식이어가지고 우리 사회 전문가들이 그걸 좀처럼 이해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북한 같은 절대 권력 체계에서 간부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느냐. 근데 실제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한테 권한을 위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간부한테 권리도 주지만 책임이 그만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일이 다 이제 뭐 최고 지도자가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다 이제 이 점검하다 보면은 밑에 사람이 일을 못 하잖아요. 일단 소신 있게 일하다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게끔 하니까 발벗고 이제 간부들이 뛸 수밖에 없고 최고 지도자는 성과만 보고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군사하고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관심사만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 좀 다른 일들은 다 간부들한테 맡기고. 네가 책임지고 해라고 지정해주는 방식이 많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 사람이 나중에 후계자가 될 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살아있을 때부터 후계자로 지명되거나 사실은 거의 확고하게 지위를 갖게 된 건 언제부터라고 보십니까? 예. 후계자 지명을 크게 세 단계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는 내정 및 후계 수업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내부적 지명, 내부적 공식화, 그리고 세 번째가 대외적 공식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우리 사회에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 체제의 군주제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표방하는 공식 국가 명칭하고 반대가 되거든요. 뭐 공식 명칭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민주주의 들어갔다 해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인민들.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표현 쓰고 있는데 공화국의 반대가 군주국이잖아요. 군주제. 절대적인 군주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거하고 실제가 다른데 거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 국가면은 뭐 내 아들 얘를 언제 근데
아들이 누군가 후계자가 될 거야라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대외적으로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정, 그러니까 어느 시기부터 앞으로 얘가 내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핵심 측근들한테만 이야기하고 예.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김정은의 나이 만 8세 때 1992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미 92년 8살 때요. 만 8세 때.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뭐 2000년대 초에 김정남 그 김정일의 이제 첫째 아들 네. 예. 예, 김정남이 일본으로 들어가려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형이죠. 예, 김정은의 뭐 이복형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위조 여건 가지고 네. 들어가려다가 발각돼 가지고 그래서 후계자의 길에서 멀어졌다 이게 많은 언론 보도했잖아요. 네, 뉴스에선 주로 다 그렇게 나왔죠. 예, 예. 근데 네. 그건 실상은 아니고 만 8세 때 후계자로 내정이 됐는데 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2020년하고 21년 안식년 때 미국에 가 있으면서 거기 망명에 있던 김정은의 이모부하고 예. 이모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 이모부에게서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이 김정은 이모부가 이제 전기, 통신 이런 쪽을 이제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김정일 집에 전기, 통신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모부가 언제든지 가서 점검할 수 있게끔. 네. 이거 뭐 일반 기사가 가서 김정일 집에 그럴 수가 들어가서 없죠. 보는 할 수 건 없으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희의 여동생, 예. 예, 고용숙 여사의 남편, 이 수시로 왔다 바로 앞에 살았으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그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92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날 네. 그때 놀랍게도 김정은 앞에서 발걸음이라는 김정은 찬양가요가 그때 공연이 됐거든요. 예. 이거는 그 일본인 김정일의 일본인 스시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네, 책에도 네, 나옵니다. 예. 가물은 그때 네. 느낀 거죠. 음. 아, 뭔가가 뭔가 이제 이미 김정은 있는 후계자로 거구나. 내정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세계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잘 모를 시기부터 2000년대 예. 초부터 주목을 김정은 후계자가 했겠네요. 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계속 본 느낌. 근데 이제 이모부는 수시로 만났으니까 네. 바로 1월 8일 김정은 그날 생일 이후부터 김정일이 자신들한테 측근한테 예. 연회를 같이 한 측근들한테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은이다 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그의 나이만 8세 때인 92년이고 92년 84년생이니까 예, 예. 92년에 그리고 김주애가 이제 모습을 드러낸 나이 있죠. 그러니까요. 나이도 거의 비슷하죠. 아, 예, 그러네요. 김주애가 2013년생인데 네. 2022년부터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만 9세. 어떻게 보면 김주혜의 경우는 좀 더 이제 대외용으로까지도 더 일찍 더 오픈이 됐다. 그 그렇죠. 정도 차이로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공개 후계자로 내정된 사람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도 바로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의 스타일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리더십 차이. 그러니까 김정일은 비밀주의를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네.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걸 일체 공개 안 하고 예. 예 그리고 보면 어떤 회의를 개최해도 회의를 개최했다는 걸 당시 공개 안 하고 한참 후에 뭐 공개한다든가 이렇게 그 비밀주의를 굉장히 선호한 타입이었다면은 반대로 김정은은 네. 뭐 정치국 회의든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든 회의를 개최하면 바로 다음 날이나 다음 날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은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홍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아니 저기 김정일의 아들이니까 후계자로 지목했겠지라고 또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셋째잖아요. 그렇죠. 형이 위로 둘이나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8살 아이를 얘가 내 후계자야. 그러면 사실 내부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을 법한. 그럼 형이 둘이나 있으니까 당시 뭐 당간부들은 나중에 이쪽에 줄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큰형한테 김정남이죠.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김정일이 아니야 셋째야라고 얘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린 시절을 처음 공개한 사람이 후지모토 겐지였고 요리사. 네, 김정일의 스시 요리사. 근데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연애 초대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게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모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스시 유학할 때 예. 이모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훨씬 더 유학 잘하는. 시절까지 누구보다 잘한 그렇죠.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예, 지켜봤고. 가장 가까이에서. 네. 그리고 그럼 어렸을 때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러면 스위스 유학 시절 어렸을 때 김정은에 대해서 그 이모부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부 지금 망명해 있는 이분들도 잘 아시겠네요. 스위스에서 같이 돌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김정은의 이모가 네. 데리고 있었고 예. 김정은의 이모부는 이제 평양과 스위스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98년 예. 그때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한 망명. 거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아까 이제 뭐 김정남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김정남은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네. 간부들이 잘 몰랐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뭐 김정남의 어머니 이제 성혜림 예. 이 네. 북한에서 유명한 스타였죠. 예. 근데 그 스타에 김정일이 반해가지고 근데 딸까지 있는 여성인데 그리고 김정일보다 나이도 많은 연상 여성인데 강제로 이혼시키고 동거했거든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승인을 못 받았죠. 일단은. 김일성의 승인을 네. 못 예, 받았다. 예. 왜냐하면 김정일 하면은 이 북한 최대 명문 가문인데 그렇죠. 그 당시 뭐 70년대 그 보수적인 문화 네. 분위기 속에서 최대 명문의 이제 가장 잘 나가는 다음 후계자가 될 사람이 뭐 처녀들 뭐 좋은 집안의 처녀들도 많은데 이미 나이도 많고 가정이 있는 배우. 또 이미 결혼해서 딸까지 둔 네. 여자를 뭐 며느리로 김일성이 받아들인다? 예. 받을 수 없었던 불가능한 거죠. 일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김정일 숨겨진 아들로 김정남 잘할 수밖에 없었고. 김정남은 그러면 원래부터 어떤 정당성, 권위 이걸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군요. 예,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김정철하고 김정일 태어나기 전에는 뭐 김정일이 뭐 김정남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생각을 갖고 네. 있었겠죠. 정말 뭐 세상에 어느 아버지 못지않게 애지중지했다라는 게 그 이제 김정남의 이모 네. 이제 예. 성애랑의 수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기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른 여자 네. 김정일 다른 여자 고용일을 지칭을 하는 예. 건데 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김정일의 마음이 김정남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김정은으로 이제 변한 거네요. 예, 네. 그때 이제 김정철 김정은데 네. 처음부터 김정은으로 갔던 건 아닌데 김정철. 예, 김정철과 김정은 그러니까 성혜림이 김정이라고 계속 평양에 있으면서 예. 김정일을 옆에서 좀 도와주고 벗이되고 이제 그랬으면은 김정남이 후계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김일성 사망 후에 문제는 이제 김일성이 그 김정일을 이제 성혜림에게서 떼어놓게 하기 위해서 예. 알았겠죠.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성혜림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모스크바로 망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일 자기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거역 못하는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충격을 받아서 모스크바에서 계속 유학 생활하니까 예. 결국 이제 김정남의 후원자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이제 후계자로 되는 과정들을 지금 쭉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초기에 바로 고무부 네.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 불렸던 장성택을 처형했던 겁니다. 저도 그 2011년, 12년 정도로 네. 기억을 하는데 2013년 13년 예, 예. 회의에서 바로 끌려나가는 장면. 그 라는 장면이 얘기도 있고. 너무 임팩트가 커서 아마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 뭔가 김정은 이콜 장성택 처형 약간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예. 많으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잔인합니까? 왜냐면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좀 더 잔인한 면이 있죠. 근데 이게 좀 뭐 이중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후에 예. 한 3년 동안 숙청한 사람 뭐 대부분이 처형됐죠. 그 사람들 수가 대략 한 2,000명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시마조 사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근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한 3, 4년 동안에 숙청된 사람 수는 한
한 70명 정도, 어. 7, 80명. 그러니까 수가 훨씬 적죠. 수가 근데 줄었네요. 수로 어떤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네. 하냐면은 두 사람의 스타일을 반영을 하는 건데 김정일 때는 어떤 간부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조용히 그 간부 집에 밤에 예. 밤늦게 찾아가서 끌어내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뭐 강제 수용소 같은데 끌고 와서 처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네. 수청되었겠구나라고 짐작은 하는데 모르는 거죠 직접. 심증은 있지만 예, 뭔가 예, 예. 확실히 그러면서 이제 공포 말할 분위기에 수는 없죠. 이제 사로잡히긴 하는데 네. 예. 이제 직접 그 사람 처형되는 걸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 충격이 좀 제한될 수가 있는데 김정은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면은 이제 김정일 사망 후에 이제 어떤 간부가 뭐 김정일 사망해서 이제 애도 기간인데 술 마시고 예. 예, 이런 게 딱 발각이 되니까 곧바로 처형해. 그래서 강건 이제 군관학교 거기 이제 처형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련 부서의 사람들 모아놓고 그 군복이를 앞에서 보이는군요. 그 앞에서 처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히죠. 예. 그래서 그 수는 적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 사로잡히니까 결국은 이제 단기간 내에 뭐 김정은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일벌백계 스타일. 예. 그러면 그걸 효과적인 숙청 작업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성격적인 잔인함이 나왔다고 봐야 될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 뭐 잔인한 건 맞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보다는 좀 덜 교활할 수도 있고 뭐 직접적이죠. 예. 예, 김정일은 누굴 숙청했다라는 걸 숙청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고. 뭔가 근데 수면 아래서 했다면 예, 예, 여기는 예, 그냥 은밀하게, 고스란히 예. 이제 좀 보여주는 예, 그런 식이다. 김정은은 이걸 딱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네. 이렇게 그 어떤 수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후의 용서도 없다고 잔인한 게 이제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그 러시아 파병이 있고 러시아에서 전사자가 사실 북한 군인들의 전사자가 수천 명이 됐잖아요.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유족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이런 모습도 보여요. 그러면 앞서 본인의 고모부를 처형할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또 다른 것처럼 보여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모부 처형할 때는 본인의 권력 기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처형한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지금 모습이랑 또 다른 모습들이 상반되게 나오니까 예.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단지 성격만의 얘기로 할 수는 없고요. 장성택 처형은 거기에는 좀 뭐 북한 체제 성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 과거에 비슷한 죄명, 그러니까 종파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측근 세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게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이제 중국처럼 뭐 좀 다원화된 예. 뭐 집단지도 체제 이런 체제에서는 뭐 파벌 세력, 뭐 상해파, 뭐 베이징파 이렇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 스탈린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세력은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성택이 보수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김정일 때도 보면은 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늘어서 좀 그게 그 세력을 이제 좀 거느리다가 이제 2003년경에 그게 네. 발각이 돼가지고 그때도 혁명화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장성택이 김정일의 매제가 아니었으면, 네. 예, 김경희의 남편이 아니었으면은 그 당시 처형이 됐겠죠. 이미 네. 예, 근데 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김정일이 가장 아끼는 여동생의 남편이고 그래서 처형까지는 안 시키고 혁명화 밑바닥 생활을 하게끔 했고 예. 나중에 이제 김정일의 화가 좀 풀어질 때쯤 김정일가 다시 불러드리고. 장성택을 같이 집안 행사에 데리고 와서 용서해주고 다시 복귀시키고 근데 이제 그래서 2003년 그 당시에 장성택이 이제 혁명과 갈대의 죄명하고 2013년 죄명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단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장성택이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다 김경희 때문 아니었습니까? 네. 예, 김경희 남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임도 받고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데 김경희를 놔두고 뭐 다른 여성들과 복잡한 관계를 가졌다. 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또 뭐 예를 들어 백두열통에 대한 이미 그렇죠. 장성택은 백두열통을 배신했다. 그렇죠. 뭐 이런 이미지를 명분을 만드는 것도 들어가 그러니까 있겠군요. 김경희를 배신한 거죠. 그리고 김정일은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 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눈 감아줄 수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김경희가 뭐 그런 걸 자세한 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경고원부장. 근데 김정일 사망 후에는 후견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김경희가 했어요. 후견인 역할하고 조직 지도부장 역할까지 했거든요. 비서들이 여러 명인데 제일 먼저 김경희가 호명이 됐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조직 인사를 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장성택에 대해서도 다 알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여러 여자들과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말씀 듣다 보니까 김경희 입장이 가장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게 드러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뭐 다른 예. 간부들이 그걸 알고 있어도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김정은의 고모부니까 당신 고모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장성택의 측근 2명이 채용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 왜 채용이 됐냐면은 장성택의 측근이 그러니까 수산기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명령을 갖고 이제 갔는데 이 수산기업소 이제 지배인 책임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알았다 이제 그 장성택 부장한테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김정은 말이면 무조건 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장성택 부장한테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보고가 되면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조사해봐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측근들이 먼저 그러니까 권력 남용과 뭐 등의 혐의로 먼저 처형이 돼요. 장성택 처형하기 한 달 전쯤에. 그리고 나서 장성택이 처형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는 과정 또 집권 초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봤는데 최근의 모습들은 좀 다른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앞서 이제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족들에서 보인 태도도 있었고 최근에는 성군 정치가 좀 약화돼 있고 인민 대중제일주의의 전면화를 좀 표방하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 장성택에 대한 어떤 그런 보였던 모습 이런 게 예. 공포 정치죠. 예. 그게 이제 북한 체제 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 이제 애민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인민 대중 뭐 제일주의 정치 이런 걸 표방을 하는데 그게 뭐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현실과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민주주의 말살하고 유신헌법 채택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기에 우리가 많은 경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 여전히 뭐 존경하기도 하고 향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김정은도 독재를 하고 공포 정치를 한 건 맞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경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김정일은 자기 권력 유지 말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확고하게 장악하면은 성군 정치를 하면은 권력 유지에 문제 없다. 그래서 김정일의 성군 정치를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선군 후로. 그러니까 선군 후로는 이제 노동자. 노동 계급보다 군대를 더 중시하는 정치. 이게 일반 사회주의 정치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노동 계급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렇군요. 좀 다른 점이네요. 그럼 좀 다소 기형적인 어떤 그런 정치를 했죠. 그런데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시절 스위스하고 북한을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스위스에 가서는 그야말로 상점들의 물건이 꽉 차 있고 뭐 거리가 밝고 이제 이런 이제 잘 사는 모습 보다가 북한 오면은
상점에 불이 꺼져 있고 비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이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후지모토 겐지의 수계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을 따라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시장 경제 수용을 네, 했지만은 공산당 독재고. 예, 중국이 흔들림 없이 뭐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따라 배워야겠다. 그래서 김정은도 그러니까 어떤 중국식 경제 개혁 개방을 좀 수용을 하고 그래서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확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성상인 유명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이제 장사 기질이 있는데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걸 억압을 하거든요. 억압을 하는데 김정은이 이제 시장을 풀어주니까 네. 예.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제 내가 물건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장마당이 좀 더 활성화되고. 네.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시장이 시장 활성화되고, 경제 활성화. 예, 네. 그리고 또 본인이 합법적으로 번 부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과거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 예. 노동신문에도 나오는데 한 개인농이 뭐 닭을 키우는데 뭐 몇백 마리를 키우거든요. 그럼 그 작은 양계장 같은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하나 모델 케이스로 이제 보여줘요 노동신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완이 있어가지고 사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거 가져와서 다 키우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 한마디로 예. 안에서 내부적으로. 예. 그리고 또 김정은 평균주의라는 걸 싫어하거든요. 예. 일을 열심히 하든 뭐 열심히 안 하든 똑같이 보상하는 거. 그럼 앞서 이제 작은 양계장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노동신문에 나온 기사는 자 이분이 닭을 많이 키워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예전에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한다면 닭을 많이 키워서 잘 키웠어 당에 다 납품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지금 공개적으로 자 많이 네가 열심히 해서 많이 키웠으니 네가 장마당 가서 팔아서 그건 또 네가 향유해 여기까지도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공개가 되는 부분이란 말씀이실까요? 뭐 농민이 닭을 많이 생산하면은 네. 농민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만큼 네. 공급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풍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풍요해진다. 예,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뭐 저는 사실 옛날 인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렇죠. 이거 뭐 닭 많이 생산해봐야 옛날로는 다 당이 다 뺏어간다. 어차피. 뭐들을 많이 키우냐. 네. 예. 근데 앞서 그런 것들을 장려했다는 거 보면은 해서 너도 잘 됐어라는 부분도 그 신문에 들어갈 것 같아서 여쭤보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엔 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제가 뭐 북중 접경 지역에 최소한 뭐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갔었거든요. 예. 가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 전에 한 10년 정도는 뭐 매년 가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예. 근데 옷차림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이 단색 초기에는 네. 근데 컬러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입는 파카 같은 거 있죠. 네. 예. 그런 게 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2010년대 초에는 딱 그 접경 지역 상대방을 보면은 한 10명이 그 접경 지역 걸어간다면은 네. 한 3명 정도 자전거를 타고 걸어간다면은 나중에는 한 7명 정도는 자전거 타고 걸어가고 3명은 걸어가고 자전거는 좀 더 비싼 어쨌든 물건인데 보유가구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전거도 늘어나고 사람들 옷차림도 바뀌고 좀 더 고급화되고 예. 다채로워지고. 예, 그리고 접경 지역에 보면 양떼라든가 뭐 소떼, 예. 말떼 이런 것도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자, 그렇게 경제를 키워야 된다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꾸 이제 지금 안보리 제재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수출도 못하고 또 수입도 안 되는 이걸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성군 정치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핵을 가장 우선시도 보니까 그것도 했는데 그건 내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 예. 후계 얘기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장님이 가장 먼저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지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히 표현하면은 후계자다는 아니고 후계 수업 아까 3단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계 수업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징후가 있다. 예, 그렇게 굉장히 처음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 박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너무 멀리 나가는 거 멀리 아니냐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1년 후에는 정부 생각이 달라졌죠. 정부 입장이 유력한 후계자 뭐 후계자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뭐 설마 저렇게 어린 딸을 맞아요. 뭐 이게 후계 수업을 시킬까 그렇게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고 봤는데 김주에 대한 의전을 보면은 예. 이인자에 해당한 의전을 북한이 보여왔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인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북한 노동신문을 제가 뭐 자주 보는데 예. 북한 국내 정치 연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표현이 나오냐면은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당연히 뭐 권력 순위 1위고 네, 네. 그러니까 5위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국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열병식에 참석을 했을 때 네. 정치국 상무위원들께서 뭐 존경한 자제분을 모시고 예 주석단에 앉았다. 근데 모시고라는 표현은 이게 윗사람한테 쓴 표현이잖아요. 주애가 더 윗사람이라는 게 예, 표현 예, 자체가 예. 극존칭이죠. 네. 근데 지금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그전에도 좀 많이 나왔지만 얼마 전에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천안문 망루에 가는데 어쨌든 김주애를 데리고 갔어요. 네. 망루까지는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가서 시진핑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는데 김주애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히 대내외적으로 얘가 후계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로 봐야 됩니까? 뭐 그런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예. 아직은 어리니까 뭐 대외적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우기는 좀 빠르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일단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네, 이제 중국도 가서 보고 네. 뭐 북한만 이제 뭐 보면 우물안에 개구리 같은 네. 사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김정일이 좀 그랬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렸을 때 스위스도 갔고 예. 뭐 프랑스도 가고 주변 국가들 여행도 하고 뭐 네. 일본도 간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세계를 상대하려면은 좀 많은 나라를 가봐야 되고 견문도 넓혀야 된다라는 예. 것. 갔을 때 같이 대동하고 간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만약 내년에 러시아를 간다고 할 때 뭐 김주애를 데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김주애가 2012년 또는 2013년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나이로 지금 뭐 13살, 12살. 2013년생. 2013년생입니까? 예, 예. 그럼 12살, 13살 네. 이렇게 예, 되는 예, 겁니다. 최근에 사실 뭐 키도 좀 크는 모습도 급속 성장했다고. 예, 저희가 네. 바로 봤는데 그런데 이 12살 아이가 후계자다. 또 앞서 말한 서열 5위 이내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신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북한 주민들 반응이 초기에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냉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마 북한 주민들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주민들 생각도 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예. 뭐 북한 내부하고 이제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통하는 사람들은 좀 북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체제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연결이 많이 되죠. 제가 탈북민들 대상으로 이제 과거 여론조사를 한 몇 년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우리도 이제 진보 보수 뭐 중도가 있잖아요. 예. 북한도 좀 약간 비슷하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도 그렇겠죠. 있고 그리고 네, 약간 그렇죠. 좀 적대적인 사람 네. 그리고 약간 중간 중간지대. 근데 우호적인 사람이 약간 비판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층 면접 결과에 의하면은 근데 약간 저쪽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뭐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서히 그런 분위기라고 이제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쭉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워낙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의 개인적인 부분, 뭐 후계자 지명 과정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뭐 핵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과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의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정성장 소장님과 쭉 나눴습니다.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은 방송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 이슈를 만나는 클로즈업 북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유튜버 서연경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탈북은 언제 하셨습니까? 네, 탈북은 이제 2016년 제가 2016년. 15살 때 했습니다. 아, 10년 딱 됐군요.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네. 채널 혹시 어떤 채널 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제 이것저것 굉장히 그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세 일단은. 개를요? 네, 네. 일단 일단 제 개인 브이로그 채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연기하는 채널 하나, 예.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짤막한 상식 같은 걸 또 전하는 얘기하는 쇼츠 채널. 형식의 그런 어. 채널 하나 해서 3개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세요? 이제 브이로그는 혼자 혼자 하고. 하고 나머지 2개는 이제 개그맨 송영길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소영길님과. 네, 네. 혼자 하기는 너무 그 컨텐츠가 다양해서 진짜 쉽지 맞습니다.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못 되기도 하고. 네. 제가 그래서 사실 방송 오시기 전에 채널 물어봤었는데 네. 북에서 온 서연경 채널이죠. 아, 네, 맞습니다. 구독자가 4만 명 가까이 돼요. 와, 맞네요. 최근 영상 제목이 탈북소녀 피 뽑으러 왔습니다. 안 잊혀질 것 같아. 이거 헌혈하러 헌혈, 가셔서 네, 맞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네. 네. 이것도 이제 탈북민들이 와서 느끼는 네. 여러 것들을 네. 아 이건 이렇구나 우리는 어떤데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네.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히는 게 될 것 같아요. 공감도 하고 또 몰랐던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느끼시는구나 하면서 되게 좀 그렇죠. 신기한 면도 있지 저렇게 않을까 헌혈 해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북한에서는 헌혈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거든요. 없어요? 거기는 네. 어. 그냥 그 피를 주기적으로 그 공급을 받아야 될 네, 정도로 네. 큰 병이면은 북한에서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 아이고. 보니까 그런 개념 자체를 몰랐는데 한국 와서 처음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제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헌혈이 없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네, 저도. 북한에서는 지나가면서 너 무슨 형이라고 B형입니다. 뽑아. 그렇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을 법해요. 네. 의료 때문에 사실은 피가 많이 필요한 수술 물론 그런 수술도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네,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좀 슬프기도 한 얘기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가져오신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북한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의 교육제도. 네. 첫 번째 북이슈는 북한이 12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초중고에서 네. 6학년 633에서 12년이잖아요. 북한은 네네.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이제 특이하게도 네. 유치원 1년을 포함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네. 그리고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제 3년씩 이렇게 해서 총 북한도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12년 의무교육은 똑같군요. 네, 맞아요. 네. 뭐 등록금은 따로 등록금은 없어요. 없고. 없는데 이제 표면상으로는 무료 교육제도거든요. 네, 네. 근데 예. 이제 학비는 없지만 그것에 필요한 이제 뭐 학용품이라던가 부대 비용이 너무 엄청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당에서 내려오는 과제가 주기적으로 있거든요. 굉장히 그 어른들은 북한에 살 때 어른들은 그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제 시기에 일사금, 월사금이 있었던 것처럼 당 과제가 일사금, 월사금이다. 그 모든 내려오는 당 과제가 그냥 다 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러면 학생들도 돈을 걷나요? 아니면 학생들 데리고 어디 돈을 벌러 가나요? 걷는 쪽이 가깝습니다. 걷는 쪽이 네. 가깝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지 네, 네. 쓰지 않는 종이 네. 예. 그리고 파고철 음. 그리고 뭐 토끼 가죽 여러 장 음.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인분까지 굉장히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게 네. 뭐 모든 사람들 집에 뭐 상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구해야죠. 장화당에 나가면은 팔고 네. 있어요 그거를. 아, 그래서 이제 돈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학교에 제출할 걸 파는구나. 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학비만 무료인 거고 그렇게 네. 기타 다양한 아이템으로 이제 뭔가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맞아요. 선생님들한테도 사실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뇌물 네. 그게 엄청나게. 있어요? 네.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감자로 합니까? 이제 쌀로도 하고. 쌀로도 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급 술이나 뭐 선생님이 네. 남자분이시면 담배. 담배. 그리고 담배도 이제 뭐 많죠. 고급 옷 옷, 네. 혹은 이제 그 한국제나 미국제 화장품. 화장품. 네, 이런 것들도 네. 앞서 이제 학교에서 파지를 네. 모은다고 했는데 김 박사님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시죠? 예,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아니 저 어렸을 때는 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니까 어, 헌책 같은 거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진짜요? 예, 저 중학교 오.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봉사활동처럼 봉사. 해서 네. 뭐 헌 옷이나 예. 안 쓰는 물품 같은 걸 했던 건데 그게 정식 그 교과 과정으로는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는데 예. 저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헌책이나 네네. 그런 거 가지고 와라. 아. 네, 그러면 유치원 앞서 1년 얘기하셨는데 네, 북한의 네. 유치원은 조기 교육 개념이고 뭘 가르칩니까?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한글을 그 유치원 과정에서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북한에서는 한글을 각야글이라고 하는데, 각야글이요. 네네, 어. 세종대왕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각야글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이제 김일성이 먼저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정도로. 뭐 요렇게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어. 세종대왕님의 존재를 한국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 약간 그렇구나. 양심상 뭔가 김일성 만들었다 네. 이게 아니라 그냥 네. 사용했다 네, 정도로 네, 네, 이렇게 좀 사용했다 가나 정도로. 보네요. 네, 맞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뭐 이것저것 다 했으니까 요것도 네. 했나 보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예 뭐 무지개로 다리도 건넌 분인데 아. 그리야 못 만들겠나 싶기도 했고. 예.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걸 모른다라는 말도 좀 새삼스럽긴 합니다. 북한이 의무교육 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뭐 문맹 퇴치나 뭐 그런 저런 이유겠죠. 근데 예. 이제 실상으로는 이제 세뇌 교육이 굉장히 북한이 그 세뇌 교육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상 검증이라던가 그런 예. 세뇌 교육의 주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란 일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발굴하는.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북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대학생, 네. 중고등학생까지는 교복을 입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대학생도 교복을 입는다? 입습니다. 네. 아. 굉장히 특이하게도 북한에서는 이제 대학생들도 전국이 다 똑같은 교복을 예. 입습니다. 네. 다 똑같나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 약간 좀 대학별로 네.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 네. 안에서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 않나요? 이게 색깔의 차이만 있어요. 네. 네. 디자인은 아. 아예 네, 동일하고요. 디자인은 이제 굉장히 집단주의 정신을 이제 그 강요하는 행위죠. 이거는 예. 네. 뭐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다닐 때 입었던 그 교복에 불만은 좀 많았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그 섬유가 좋지 않다는 거였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돈이 있으면은 뭐 사비를 들여서 맞춤형으로 빼입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뭐 워낙에 그 옷차림의 자유도 없는 나라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꾸미는 재미도 그렇게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교복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대부분은 장바다 같은 데서? 예.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무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사비를 들여서 워낙에 이게 마감재나 그냥 섬유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입어보면은 뭔가 부직포를 입은 것 같고. 아, 부직포. 네. 결국은 다시 개인적으로 네, 이제 맞아요.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대학은 성적이 아닌 뇌물로 간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게 뇌물이 동반이 되는 건 맞지만 이제 뭐 북한에서도 네. 유명한 대학이 있을 거지 네. 않습니까? 예.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던가 이런 대학은 무조건 공부는 밑바탕이 돼야 돼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쟁쟁한 인재들 사이에서 또 그들 중에서 이제 그 경쟁력이 있는 게 그 뇌물인 거라서 예. 네. 근데 뇌물은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북한에도 그럼 우리나라의 수능 같은 전국적인 동일한 고3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고. 네. 그럼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원서를 내고 네. 중고등학교 성적 이거를 대학에서 학교 가서 평가해서. 시험을 그러니까 뭐 보는 예비고사, 아. 본고사 약간 그런 거는 좀 단계적으로 좀 네네. 일단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 그렇게 그래서, 수능 같은 네, 거는 없고요. 그렇죠. 이제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네. 보고. 네. 그리고 시험 성적이 나오기 전에 혹은 나온 그렇죠. 직후에 이제 쓱 가서 쓱 가서. 하는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대학 얘기를 쭉 들었고요. 교육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오늘 북한말 퀴즈 가지고 오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은 실장님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이거는 네,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것 어린 같아요. 학당.
어린 학당이요. 네. 정답을 지금 제가 공개해도 되는 네. 걸까요? 네. 네, 정답은 수학교였습니다. 그렇죠. 소학교. 네. 네, 네. 아. 작은 학교. 작은 학교. 네. 소학교는 예전에 우리도 이렇게 썼던 느낌이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서 드네요. 좀 아, 정말요? 예, 예. 국민학교가 아니었나요? 국민학교 전에 이렇게 아, 쓰지 않았나 그때 생각이 쓰던 듭니다. 용어가. 예. 아, 소학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 유튜버 서현경님과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하고요. 내일이죠. 다음 시간에 네.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아직 북한의 대답은 없는 상황이지만 평화로 가는 길, 이 문을 두드리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고민, 다음 이 시간에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